제조업은 영원히 거지로 살아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제조업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올라가면 안 되고, 그렇죠. 제조업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 많이 번 돈은 그럼 뭘 해야 되냐? 부동산을 사야 돼요. 그러면 직원들은 임금은 안 올라가는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아, 지옥에서 벗어나려면 임금을 많이 받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네, 오늘 빠세 초대석에서는 예고해 드린 대로 저는 이분이 대한민국 최고의 취재 기자, 정말 기자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프로 TV에서 정말 거의 압도적인 취재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압권이라고 하는 또 채널에서 또 굉장히 또 탐사 프로그램에 또 정말 진면목을 보여주고 계신 권순우 취재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 3개 중에 항상 트럼프가 들어가죠. 오늘의 트럼프. 예, 그것도 참 신기한 진짜. 근데 이제 그런 날이 이제 좀 지나가야죠. 네, 언제까지 끝나가겠죠. 트럼프 입에 국제경제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시대 정신.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얘기도 그 항해를 하는데 네. 파도가 막 쳐요. 그러면은 이제 파도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스마트튜브에서 김학용 소장님의 방송을 들으면서 네. 야, 이럴 때 우리가 부동산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봐야 되는 게 있고 네. 그럼 이렇게 파도를 피해서 이렇게 가는데 네. 이게 어디로 가야 파도의 끝이 있을까를 그렇죠. 보려 그러면은 조금 이제 한 발 떨어져서 조금 이렇게 높은 시각에서 내려다보는 이렇게 앞에 있는 거는 잘 피해 가면서도 어느 방향을 그렇죠. 위주로 가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대한 좌표에 네. 대한 얘기를 오늘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이제 눈앞에 있는 파도로 봤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파도의 물결이 이런 거였구나 네. 라는 거를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4번의 외환위기 이렇게 뽑았던 거. 우리가 외환위기라 그러면 이제 97년도 그렇죠. IMF 위기를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그 전에 외환위기가 없었는가라고 예. 본다 그러면은 이제 강만수 예전에 경제부총리 그렇죠. 했던 분이 그 책에서 사실은 4번의 외환위기가 더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외환위기가 뭔가를 그냥 생각을 해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돈을 벌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못 벌더라도 뭐 월급도 줘야 되고 뭐 그 이래저래 비즈니스에 투자를 하다 보면은 네네. 그 투자의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그리고 혹은 뭐 투자 성과가 나와도 투자금이 너무 많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투자에 실패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은 돈이 없어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라는 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뭔가 이게 투자를 하려 그러면 우리는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부에서 이게 돈을 빌리죠. 네. 그래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뭐 중화학공업도 하고 철강업도 하고 뭐 도로도 깔고. 그렇죠. 우리 60년대 70년대 고도 성장기 때 그렇게 해온 거죠.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네. 성과가 안 나와. 성과라는 건 수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나온다. 달러를 빌려왔기 때문에 네. 달러로 갚아야 되잖아요. 돈을 벌어야 갚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달러를 어디서 구하냐는 거예요. 네. 수출을 해서 달러가 들어오면 갚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우리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항상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우리 뭐 박정희 정부의 최대 실적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기틀을 만든 것도 맞죠. 네. 네네. 근데 그때 과연 5개년 계획에 중화학공업을 투자를 하자마자 그게 돈이 엄청나게 벌렸냐.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네. 경상수지 적자가 뭐 1억 한 430만 달러 1963년에 났고 네네. 그럼 적자가 났다라는 건 달러가 빠져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사왔는데 네. 사와가지고 달러를 줬고 네. 팔아야 되는데 달러가 안 들어와. 근데 빚 갚으라 그래. 그렇죠. 그럼 부도예요. 부도죠. 예. 부도인데 그 부도를 어떻게 메웠는지를 역사적 맥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네. 우리나라가 지정학적으로 냉전의 천병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중국, 소련이 북쪽에 있고 네. 거기에 자본주의 국가, 자유주의 국가의 제일 끄트머리에 우리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일본, 미국,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이죠. 미국이죠.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쟤는 망하게 생겼다. 쟤 망하게 생겼으니까 네 옆에 있는 애 좀 그쵸. 돈 좀 줘라. 그게
1965년에 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일본하고 국교 정상화를 합니다. 그렇죠. 65년도인가? 예, 예, 예. 맞죠. 그게 이제 해방 이후에 20년 만에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해방됐으니까. 예, 그때 대일 청구권자금 8억 달러를 받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큰 돈이네요. 큰 돈이죠. 예. 예. 근데 그게 사실은 그때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됐던 거는 네. 이제 그 식민 지배를 예.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가지고 국민적 시위도 나고 막 그랬는데. 엄청 데모들 했잖아요. 네. 예. 근데 어쨌든 그 돈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주요한 요인은 우리 국가 리더들이 독재를 한 거는 맞지만 그렇죠. 빼먹지 않았다. 아. 근데 그 빼먹지 않았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입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역사상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 다른 나라들은 이제 독재자들이 자기 자산 축적에 굉장히 활용했다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100명 중에 99명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명 정도 네. 있는 우리의 독재자는 네. 그 돈을 가지고 고속도로를 만들고 야. 포항제철을 포항제철을 만들고 예. 그런 식으로 어쨌든 그 돈으로 한번 메웠고 그리고서 이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또 하죠. 그래놓고 또 돈을 또 쏟아붓죠. 그렇죠. 그리고 또 빵꾸 나죠. 또 적자입니다. 예, 또 빵꾸가 나가지고 적자가 네. 나서 외환위기가 왔는데 그래도 얘를 망하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베트남전이 벌어집니다. 근데 뭐 그거 아니더라도 지켜줬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전쟁에 나가니까 네네. 전쟁에 나가는 대가로 돈을 또 받죠. 그렇죠. 네. 그 돈이 있었고 오죽급하면 우리 빚 없던 걸로 하자. 사채 동결 조치. 진짜? 이자 안 내도 되고 그런 거였어요? 그죠. 기업들이 빌린 돈, 야 갚지 마. 갚으면 망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사채 동결 조치 같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그때도 적자가 나서 그런 거예요. 그렇겠죠.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오일 쇼크 때 오일 쇼크가 또 있었죠. 기름값이 엄청 비싸니까 네네. 나가는 돈은 많은데 네. 들어오는 돈은 없고 네. 그때 그러면 돈 있는 데 가서 벌자. 중동건설. 그렇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미국에 있는 은행들을 압박을 해서 네. 야 쟤네 돈 빌려줘라. 그래가지고 또 메웠고. 네. 야. 그래서 1979년도에도 한일경제협력자금도 40억 달러를 받고 이렇게 4번의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왜 97년에는 외환위기가 발생했을까? 저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나 보네. 도와준 나라가. 그러니까 1993년에 소련이 망하고 그렇죠. 이제 그 세상은 냉전의 시대가 아니게 됐죠. 그리고서 그랬구나. 그때는 이제 레이거노믹스를 시작으로 해서 신자유주의라는 신자유주의. 그런 열풍이 불었을 때, 네네. 야 이게 저는 좋은 의도로 선의로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에다가 돈을 주면 네. 그 돈을 그냥 빼먹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빼먹었다라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돈을 그냥 주면 빼먹더라. 그래서 이거는 그냥 돈을 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채업자예요. 네네. 소장님이 저한테 돈을 빌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돈을 받으려고 그러니 돈이 없대. 네. 그래갖고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일을 못해요. 밥을 좀 사 먹을 돈을 조금 더 빌려주시면 네네. 제가 밥 먹고 열심히 가서 일을 할게요. 그러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명히 딱 돈을 줬더니 네. 소장님은 술을 안 드시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술 먹고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절대 술 먹지 마 하면 네. 국가 간에 그 짓을 하면 내정 간섭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뭔가 이 사람의 구조 개혁이 필요한데 내가 돈을 주면서 구조 개혁을 요청을 하면은 내정 간섭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개방을 해서 여기서 뭐 무역 장벽도 낮추고 금융 장벽도 낮춰가지고 개방을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네. 개방을 하라고 얘기를 하면 내정 간섭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미국은 이제 IMF라는 걸 동원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개입을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거고 네. IMF는 일종의 금융회사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국제통화기구니까. 예, 예. 그렇죠. 거기서 돈을 빌려주면서 제가 돈을 빌려드릴 때는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방만하게 쓰시면 안 되고 네. 뭐 그런 조건들을 내세우는 시대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약간 좀 멀리 떨어져서 보게 되면은 그때 시대가 그 동아시아가 줄줄이 무너지고 있던 그렇죠. 시절에 우리나라의 비리에 의해서 망가졌다 그러면 말레이시아는 왜 망하고 태국은 왜 망했겠어요? 그렇죠. 동남아가 다
부분이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국제통화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 개혁 개방해라, 보조금 해라, 재벌 뭐 정리해라, 뭐 과잉하게 부채 내지 마라 이런 걸로 막 쪼개 되는데 그 당시에 일본이 한국을 도와주려고 했었어요. 우리는 지금 보시면은 다 일본 가서 빌려왔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4번 중에 3번 다 일본 거네. 네. 그러니까 일본 가서 빌리려고 갔는데 일본이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미국에 빌려주지 말라 그랬대. 그러니까 그럼 왜? 우리나라를 망하게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좀 고품질의 자산들, 빌딩들을 외국계 자본이 싼 값에 사가려고 했다. 이게 이제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를 그 당시의 시점을 보면은 정말 자유주의를 통해서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은 나라 성장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네네. 그런 취지에서 5번째 외환위기는 미국이 막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외환위기 전까지 살았던 과정입니다. 그리고서 그때 굉장히 급격하게 개혁 개방을 하죠. 네. 개혁 개방을 하고 나서 그럼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게 우리가 돈을 벌면 이제 그 우리가 뭐 예전에 산업화 시대에 되게 뭐 잘 살았다, 뭐 성장 많이 했다 그 얘기는 많이 하는데 네. 그럼 진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냐라고 보면 이게 경상수지니까 이제 흑자냐 적자냐 보시면은 97년 전까지 흑자를 낸 시점이 거의 없어요. 흑자를 낸 시점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86년에서 89년도 이때가 은근 이른바 이제 삼조 호황, 네, 3조 호황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전두환 때가 경제가 좋았다. 그때가 삼조 호황을 통해서 경상수지 흑자가 났던 시점이 맞아요. 근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항상 적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이때는 이제 환율의 영향으로 이게 워낙 똥값이 됐으니까 우리 물건이 뭐 반값 정도 돼갖고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오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IMF 이전에는 우리가 흑자난 적이 진짜 거의 없었다고 봐도 되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그때 성장을 많이 했던 향수가 있는데 네. 그 뭐 성장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부자가 되진 않았다. 그렇죠. 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자가 됐고 자유무역의 시대에 올라타서 부자가 됐고 그 자유무역 시대에 가장 부자가 된 거는 중국이고 그렇죠. 중국을 부자로 만들어진 건 우리다. 그래서 부자가 됐는데 네네. 그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가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라를 살렸냐? 그때 이제 환율이 박살났으니까 뭐 환율 뭐 2,000원 뭐 이렇게 2,000원이죠. 예. 그럼 1,000원대 2,000원 가면은 현대차가 반값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사람 수출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완전 논한 거죠. 뭐 배 한 척 팔면은 뭐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강남 아파트 15억에 판다. 네. 좋죠. 네. 무조건 사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문제가 아니고 반값 되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한 게 한 축이 있었고 네. 국내적으로는 카드 써라. 2001년도 카드 되는 그 형도 기억나시죠? 나도 뭐 그러면 파라솔 해가지고 대학생인데요. 그러면 카드 발급하러 왔는데요. 그럼 몇 장 해드릴까요? 수출은 우리가 어떻게 잘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환율로 그냥 튀겼던 거고 그 국내는 어떻게 돌릴까 하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카드 돌려.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에서 카드 쓰면은 막 할인해주고. 예, 그때부터 이제 막 적립해주고 할인해주고 많았어요. 그때 복권도 있었어요. 맞아. 예, 그거 카드 복권 있었어. 카드 긁은 영수증에 써 있는 거에서 추첨해가지고 막 돈 주고 막. 예. 그러면서 이게 지금 신용카드 발급 개수 장수가 통계가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그런데. 네네. 여기가 이렇게 툭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이 2002년에서 2004년까지 카드가 툭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뒤에가 더 높았다는 얘기고. 2001년도 피크였어 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주식도 그럼, 막 그 IT 버블리스 때라니까. 막. 그럼 그 전에는 신용카드가 많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안 만들어줬지. 웬만하면 안 만들어줬어요 신용카드.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신용카드 발급 장수가 높아졌다라는 거는 빚을 내서 내수를 돌렸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위기를 겪은 다음에 진짜 억지로 그냥 야 국민들 빚내게 해서 돌리고 그리고 뭐 환율 박살났으니까 그냥 헐값에 다 팔아버리고 요걸로 그냥 극복은 한 거예요. 뭐 그렇다 한들 뭐 잠깐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냥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사실은 없었다. 그 이후에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그러니까 구리 가격하고 이제 기름 가격인데
이게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네. 2003년에 미국이 그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켜요. 그렇죠. 그 중국 끌어들이려고 정말 막 별거 다 했잖아요. 탁구도 치고. 예,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다 해주고. 진짜 예, 다 끌고 왔죠 결국은. 네, 어떻게 그러면서 중국이 이제 거기에 전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로서의 예. 기틀을 잡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맞아요. 전 세계 공장 굴뚝이니 뭐 이런 거 했었죠. 막. 맞아요. 예.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의미인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표를 준비한 건데, 네네. 그러니까 이 표가 의미하는 거는 구리 가격이 1990년대, 2000년대에도 그렇게까지 이렇게 높은 레벨은 아니었습니다. 변동성은 있었지만 네네. 레벨이 딱 보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2005년 이후가 되면은 레벨이 다르게 올라가죠. 그러네요. 거의 몇 배가 오른 것처럼 보이네. 그러니까. 예.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생겨난 거예요. 아,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공급은 한정이 돼 있는데. 네. 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물건이 별로 없었어요. 네네. 근데 중국이 얘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에 물건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아.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선 구리가 필요했던 거고, 네. 구리를 닥터쿠퍼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경기에 따라서 네. 움직인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는 이제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고, 레벨은 전 세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물건을 만들어서 쓰는 세상이 온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적인 측면에서도 네. 이게 유가 레벨이 유가 변동성이 크다고 하지만 2005년 이전의 변동성은 그냥 딱 요 정도 레벨이었던 거고, 네네. 한 50불 비싸야 50불 뭐 아니면 40불 30불 요 정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2005년 넘어가면서 뭐 150불까지 올라가는 이런 레벨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저도 150원 그때부터 기록 기네스북 오르고 네. 그때 이후로 그거 안 넘어갔잖아요. 지금까지도. 맞아요. 그때 진짜 그렇게 확 올라갔었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한 번 피크 찍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보다는 레벨 자체가 높았다. 올라갔죠. 그렇죠. 이게 평균 선이 보니까 다 이게 다르네. 네. 평균 그러니까 선이. 예.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량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부양을 했다. 중국이 제조업 국가가 됐다는 거는 중국이 뭔가 물건을 만든다는 거 정도가 아니라 네네. 인류가 사용하는 물건이 많아졌고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가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네. 경상수지가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여기서부터 이 기름과 이 구리를 많이 사용하는 네네. 그 시대부터 경상수지가 눈덩이처럼 높아집니다. 이거는 뭐냐? 중국은 그렇게 능력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공장 만들어주고 아니면 다른 나라가 미국에서 만들어주고 하더라도 그 우리 거 가져가서 그러니까 조립을 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중간재 같은 걸 엄청나게 많이 납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에다 뭘 팔았지?라고 생각하시면 그래 딱히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중국에서 뭐 우리 거 사는 게 뭐 있어요? 화장품 뭐 이런 거 파는 그런 거잖아요. 네. 그거는 좀 나중에 뭐 아니고. 문제고 지금은 또 안 사잖아요. 그렇죠. 또 거기 또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체감을 잘 못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팔았던 거는 철강제, 아. 석유화학 플라스틱 제품들, 그리고 장비, 부품, 네. 중간재 이런 것들을 파니까 자동차 부품 막 이런 걸 파니까 네. 소비자들 일반 국민들은 우리가 중국에다 뭘 팔았는지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하는데 네. 우리나라 전체가 벌어들이는 돈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 이거는 산업화 시대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그냥 잘 되면 플러스 났다 안 되면 마이너스 났다 이런 스타트업 시대를 넘어서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가는 그 맥락에 우리에겐 굉장히 좋은 수요처가 생겼다.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부자가 된다라는 의미를 뭘로 설명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네네. 제가 국민소득을 갖고 왔습니다. 국민소득. 네. 우리 2002년 월드컵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우리 잘 살았어. 잘 살았죠. 네. 네. 막 진짜 뭐 정말 즐겁고 뭐 이렇게 저 대학생 되면 어디 놀러 가고 뭐 MT도 가고 그렇죠. 뭐 이것저것 하면서 재밌게 잘 살았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2,000불이었어요. 아, 그렇죠. IMF 직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10,000불 찍고 꺾였다가 12,000불에 다시 올라간 거지. 그렇죠. 예. 12,000불. 12,000불. 예. 근데 지금은 33,000불, 35,000불까지 올라왔으면 그렇죠. 우리 전 국민이 3배 잘 살게 된 3배 더 거예요.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사일에 네. 0이었다고 쳐볼게요. 0에서 올라간 게 10,000까지 올라간 게 우리가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산업화 시대에 그렇죠. 그때 올라간 게 10,000불 된 거예요.
근데 최근 20년 동안 네. 우리는 10,000불에서 네. 35,000불까지 부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10,000불 넘을 때는 이제 하도 이제 우리가 뭐 신문도 많이 나와서 알겠는데 20,000불, 30,000불 확 갈 때는 이게 계속 잘 되니까 관가하고 있었어. 우리가 또 잘 살고 있다는 것들도 잘 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예. 그때보다 우리가 3배 잘 살게 됐다고? 이게 실감이 안 나. 안 나죠. 예. 근데 분명히 그때도 그냥 나름 괜찮았고 왜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왜 우리는 개발도상국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선진국의 기준이 뭐냐. 맞아요. 그 얘기 많이 했죠. 잘 살았으니까. 예. 왜냐면 일본 가도 우리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거든요. 예. 근데 그때보다 3배 잘 살게 됐다라는 게 현실이에요. 아. 그리고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던 글로벌한 자유무역과 중국의 부상 네. 그리고 중국이 우리 기술과 어떤 부품 소재들을 갖다 쓰면서 네. 우리는 거기다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부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런 겁니다.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네. 식자재 업체예요. 근데 옆에 중소기업에다가 그 중소기업 식당에다가 납품을 했었는데 네. 그 회사가 재벌 그룹이 됐어. 직원이 뭐 한 100명 있는 회사에다 식자재를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이 회사 직원이 10,000명이 됐어. 그럼 우리 완전 떼돈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가 지금 떼돈 벌어갖고 부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대기업이 네. 이제 식자재 제가 떼다가 식당 운영할게요.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10,000명 정도 고용하는 대기업이 네. 3개 정도 있어요. 미국, 미국, 중국, 유럽. 유럽도 있죠, 맞죠? 예. 예. 그럼 우리가 중국에서 지금 우리 식자재를 안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다른 납품처를 찾아봐야 되겠네.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지금까지 20년 동안 생각했던 일이에요. 어디 팔다 잘 안 팔리면 딴 데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도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포스트 차이나는 어딜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여기 팔다가 안 팔리면은 뭐 이란에다가 팔다가 이란이 제재 받으면은 이란에 팔던 거 딴 데 팔고 네. 뭐 러시아 제재 받으니까 러시아에 팔던 거 딴 데 팔고 뭐 이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은 그 정도 돈이 있는 시장은 뭐 유럽과 미국 정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스트 차이나 해서 뭐 아세안이 뜬다 뭐 얘기하지만 아세안은 우리가 옛날에 그 100명 식당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100명 구내 식당. 근데 우리는 지금 식자재 생산 캐파가 10,000대 캐파란 말이에요. 10,000명분. 그렇죠. 근데 이 10,000명분의 어떤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 옆에다가 그러면 딴 데 팔지 뭐 그래가지고 여기 100명. 100명에 100개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리고 100명이 다 똑같은 거 똑같이 먹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뭐 이 식당에서는 이거 해달라고 저 식당에서 저거 해달라고 그러고 그렇죠. 심지어 돈도 없어. 돈이 없는 게 문제지, 네. 진짜. 우리가 인당 10,000원씩 받고 팔았었는데 10,000원씩 받아갖고 10,000명한테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얘네는 저희는 3,000원 이상은 책정이 안 돼요. 골치 아픈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지옥 같은 상황입니다. 네. 인도도 우리 네. 거 살 만한 돈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인구 많은데. 네. 인구도 많고 살 돈은 없는데 어. 이제 봤어요. 봤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식자재 업체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봤기 때문에 거기 또 머리가 좋아서. 다른 데들은 이제 뭐 아세안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야 식자재가 돈이 돼. 자기가 팔려고 하겠구나. 이제. 자기가 팔아야 돼. 자기가 야 작아도 없어도 맛이 없어도 비싸도 우리 걸로 해. 왜냐면은 식자재 회사 부자 되는 걸 봤거든요. 그러네요. 그리고 예전에는 내 거 뭐 비싼 거라도 내가 그냥 우리 직원들 먹일게요. 그럼 막 직원들이 막 항의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비싸게 맛없는 거 먹냐고. 그랬던 시절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너 잘릴래? 이런 시대예요. 너 우리가 만든 거 먹을래? 아니면 밖에 나간 거 먹고 너 회사 나가서 밖에 거 먹어라. 그러니까 중국 물건 저 싸게 사고 싶은데요. 그러면 또 중국 가. 미국에서는 안 돼. 트럼프 대통령이 전형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네요. 그건 좀. 그러니까 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3배 잘 살게 됐다라는 거를 이렇게 인정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방식이 이제 안 된다는 걸 또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남은 거는 네.
이 아까 그 100개짜리 공장들이 100명짜리 공장이 10,000명짜리 공장이 될 때까지 기다려? 아니면 네. 우리 지금 10,000개짜리 생산 물량이 있는데 이제 10,000개는 못 팔아, 10,000명은 못 팔아. 네. 그러면 9,900명분의 설비를 없애면 최소한 울산, 포항, 여수, 네. 대산, 네. 석유화학단지, 철강단지, 광양 도시 없어집니다. 이번에 루이지애나 간대잖아요. 둘이 같이. 예. 현대차랑 포스코랑 간다 네. 그러는데 현대제철도 가겠죠. 그러면은 저는 왜 당진이 이렇게 조용히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안 그래도 지금 어지간한 철강제들은 중국산이 우리나라에 싸게 넘어와요. 그렇죠. 근데 네. 그나마 현대제철이 버틸 수 있는 거는 형님 현대차가 네. 자동차용 강판을 사주고 있고 네. 그거를 울산으로 가져가서 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럼프 형이 이제 와서 만들어라라고 하니까 그쪽 가서 만드는데 예. 철강제도 여기서 보내는 게 아니라 현지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철강도 관세를 때려버리니까. 예. 그러면 어떡하죠? 진짜 어떻게? 우리나라 제조업은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인식해야 돼요. 이거는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지금 경기가 별로 안 좋다. 네. 그러니까 경기 돌아오면 좀 괜찮아지겠지. 그게 우리나라의 지난 20년간의 삶이었고. 네. 그러면은 이게 부동산 하시는 분들하고도 굉장히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소장님이 저 만나면 가끔 물어보시잖아요. 그 삼성 파운드리 어떻게 되고 있냐고. 그러면 소장님이 뭐 삼성전자 주식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평택에 미분양 많은데 그렇죠. 그 캠퍼스가 6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4개가 짓다가 멈췄단 말이야. 네, 네. 근데 거기 지금 또 용인 남사업과 저기 하이닉스는 또 원산음에 거기 또 있거든. 그쵸. 삼성하고 하이닉스. 거기도 지금 진도가 안 나가서. 맞아요. 용인하고 평택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게 궁금하지 나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산업이라는 것을 저 얘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이거 그냥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네네. 제조업은 영원히 거지로 살아야 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는 게 이제 물건을 가지고 아까 원자재를 갖고 와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네. 그러면은 노동력이라는 거는 원가예요. 그럼 더 좋은 원가로 그러니까 원가를 가지고 좋은 물건을 만들면 회사가 성장을 하죠. 그렇죠. 회사가 성장을 하고 회사가 커졌어요. 네네. 그러면은 직원들은 영원히 거지로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직원들도 임금을 올려줘야죠.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지. 예. 그러면 직원들이 임금을 올려주면 원가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면 공장이 베트남으로 갑니다. 그렇겠죠. 인력 그 인건비가 너무 높아지게 되면 이제 싼 인건비를 찾아서 가겠죠. 예. 그러면은 일자리가 없어지잖아요. 예. 그럼 일자리를 안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임금을 안 올리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노동자는 영원히 거지로 살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유지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저원가로 해서 많이 팔았으니까 돈을 많이 벌긴 벌었을 거 아니에요. 심지어 직원들 줘야 되는데 직원들 주면 안 돼. 직원들 주면 망해. 그럼 그 돈 어떡하죠? 그냥 경영자들이 먹는 거죠. 그럼 갖고 있습니까 그냥? 주면 안 돼. 네. 돈은 있어. 뭐 해야 돼? 아파트 사야죠. 그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타나는 패턴이냐면 예를 들어 대만. 네. 대만도 청년들의 연봉이 한 4천만 밖에 안 돼요. 한국보다 더 낫더라고요. 예. 네. 그럼 TSMC가 돈을 못 법니까? 아유, 뭐 거기는 뭐 거의 다 TMC에서 먹고 살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그럼 돈을 벌었었는데 왜 걔네들은 연봉이 안 높은가? 그럼 일본이라는 나라는 어쩌다가 우리나라한테 연봉을 따라잡혔을까? 보면은 제조업이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인건비가 올라가면 안 되고, 그렇죠. 제조업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고, 그렇죠. 그 많이 번 돈은 그럼 뭘 해야 되냐? 부동산을 사야 돼요. 부동산 사야 돼요. 이거 사람들 나눠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직원들은 임금은 안 올라가는데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는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지옥에서 벗어나려면은 임금을 많이 받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일자리가 없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죠? 네. 이게 제가 제조업 취재를 거의 한 5년 이상 하면서 네. 와,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그러네. 저 되게 딜레마네요. 네. 딜레마적인 상황이 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서 이제 우리도 사실은 어쩌면 지금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도 피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국이랑 거래를 안 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3배 잘 살게 됐던 그것들을 없애야 되는 네. 상황,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과 여기서 우리가 지금 저임금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억지로 먹여 살리고 있는 제조업이 하나둘씩 베트남으로 넘어갈 건데 네네. 지금 어차피 넘어갈 거를 오히려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이번에 무역 장벽을 쳐버리고 원산지 표기를 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급망을 국내적으로 해야 될 좀 비싸더라도 국내적으로 해야 될 요인이 생겨버렸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 아까 그 제조업의 숙명의 한계에 봉착해 있는 상황과 자유무역의 어떤 한계에 봉착해 있는 이 상황이 겹치면서 와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됐어요.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